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기타 노동 운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타 노동 운동 이론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으로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대 기계 이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첫 번째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 기능적 분류 이론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기업 노조 운동, 두 번째는 이상 노조 운동,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존적 노조 운동. 이게 다섯 가지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업 노조 운동, 이상 노조 운동, 혁명적 노조 운동, 약탈적 노조 운동, 의존적 노조 운동, 이것을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기타 노동 운동 이론에서는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를 한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업 노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 형태가 되는 거죠. 기업별 노조 형태를 띄고 있다. 나중에 이제 기업 노동조합을 공부하게 돼요. 노동조합 공부할 때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상 노조 운동이 나오죠. 이상 노조 운동은요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게 된 거죠. 산업민주주의 이론. 아까 전 시간에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외부 부처였죠. 외부 부처가 주장한 이론이 산업민주주의 이론. 이것이 이상 노조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이 나오죠. 혁명적 노조 운동은 정치적 혁명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이 나오죠. 약탈적 노조 운동은요 자본 전제적인 노사 관계를 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존적 노조 운동. 위존적 노조 운동은 자본가 그리고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를 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노조 운동을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이제 기능적 분류 이론 나오죠.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요. 기능적 분류 이론, 임금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공통의 이해와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의 이해와
기능의 노동운동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대 기계 이론이 나오죠. 인간 대 기계 이론. 여기에는 이제 기계 이론이 나오니까 이제 기계가 출현하게 된 거죠. 기계가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로봇으로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한 기계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의 출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제 커피 같은 로봇이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인간이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실업자 우려가 생기겠죠. 실업자 우려 그리고 이러한 기계가 근로자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임금 노동자의 자의적인 행동. 이거는 노조를 통해서 기계를 통제하게 된다. 아무리 이제 기계가 이렇게 발전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그 기계가 통제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운동이 나오죠. 노동운동은요, 자본주의 체제를 산업민주화로 대체한다. 이것이 이제 노동민주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인간 대 기계 이론. 인간 대 기계 이론은 기계가 출현함으로써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 대 기계 이론은 산업민주화로 대체가 된다.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이 나오죠. 경제적 보호 이론은요, 경제 성장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가 경제 성장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노사협력적인 노동운동은요,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함으로써 성장이 저하되겠죠. 성장이 저해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노사 간에 협력해야 되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나오죠. 노조 통제 이론은요, 노동조합을 억제하고 그리고 통제 규제. 두 번째 대체 노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체 노조는요, 노조 대신에 노사 협의회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 협의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노사 협의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동운동이 나와요. 노동운동은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이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이렇게 해서 기타 노동운동 이론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칠판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연 발생적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의 생성 단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성장 단계. 그래서 국제노동운동의 발전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 단계. 그래서 이제 트윈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연 발생적 단계는 1779년에 영국의 단결 금지법 등 유사한 유럽 법률은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원가의 억압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생계비 미만의 저임금을 강요한 착취 형태 이것이 자연 발생적 단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연 발생적 단계는요, 주인과 종이 관계에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이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때의 형태는 착취 상태가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관계에 있으니까 주인이 종이 것을 빼앗는 그러한 착취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반발하게 되는 거죠. 반발을 해서 항거하는 노동운동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으니까 착취 상태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항거하는 노동운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첫 번째 자연 발생적 단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연 발생적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생성 단계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생성 단계는요, 1824년에 영국에서 발생했죠. 그리고 19세기 중엽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제조합적인 성격의 노동조합이 생성되었어요.
계속 노동조합의 생성 단계에서는 대부분 공제적 조합의 성격을 띤 약체적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동일 직업에 속하는 숙련 노동자의 직능별 조합의 형태로 생성되었다. 직능별 조합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돼요. 직능별 조합.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단결력 그리고 단체 교섭력 등 미약하고 단체 행동력도 제한받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노동조합 생성 단계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국적 노동조합의 성장 단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조합으로 전국적인 조합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기가 보급이 되는 거죠. 전기가 보급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리고 통신 기술이 진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 상태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때 산업별 조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산업별 조합과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노동 3권의 요구와 산업 민주화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세 번째 전국적 노동조합 성장 단계에서 포인트는 산업별 조합이죠. 산업별 조합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 형성되었다.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 단계. 이건 이제 20세기에 이제 발생이 된 거죠. 1900년대가 되겠죠. 1900년대. 20세기 각국의 노동조합의 정보, 그리고 의견 교환, 그리고 노동인권의 협조성 등의 필요로 인해서 국제적 상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이때의 특징을 보면 국제적 조합기구의 행동 특징은 첫 번째, 세계 노동조합 연합이 있죠. 세계 노동조합 연합은 노동 3권의 통일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자유노동조합 연맹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사 협조주의와 반공을 중시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국제기구가 있죠. 국제기구가 있는데 1901년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생겼죠. 국제노동조합 연맹.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이 생겼죠. 그 다음에 1949년에는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이 생겼죠.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국제노동운동의 발전 단계는 첫 번째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생성 단계가 된 거죠. 노동조합의 생성 단계. 이때는 공제조합적인 성격을 띈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성장 단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 단계.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제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활동이 되겠죠. 이거는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보시면 국제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활동. 이건 이제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만 살펴보고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제노동운동 생성의 필요성. 이거는 국제화와 개방된 사회의 국제 간의 동일한 노동 조건 그리고 재정 지원이 있었겠죠. 이로 인해서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제 국제 노동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1차 국제 노동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 제2차 국제 노동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주의 국제 노동 조합 운동 이런 걸로 전개가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의 결성이 나오죠.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의 결성.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국제노동조합 연맹. 이거는 1901년에 성립이 됐죠. 그래서 국제노동조합 연맹 같은 경우에는 국제노동조합 서기구 연합체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사회주의 지지 결의와 그리고 8시간의 노동을 요구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8시간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920년 국제노동기구의 지지와 결의. 이것이 첫 번째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노동조합 연합이 나오죠. 세계노동조합 연합은요, 1945년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때 세계노동조합 회의를 개최하게 됐어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의 대표자를 파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소련과 공산주의 국가의 노조 대표들이 미국의 마샬 계획을 반대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이거는 1949년에 설립을 했죠. 창립된 목표는요, 빵 그리고 자유, 평화 이것을 실현하는데 목표 두게 된 거죠. 3대 목표 실현이 목표 두었어요. 그래서 이때 내용을 보시면 자유 진영의 모든 노동조합의 재정 그리고 기술 지원과 정치적 지배도 해방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 이거는 1920년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유대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은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게 됐고 전면적 국유화 그리고 집단적 소유제를 반대해요.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동 경영을 주장을 해요. 이것이 네 번째 국제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에는 이러한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나오죠. 국제노동기구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발표하게 된 거죠. 국제노동기구 헌장 이거는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은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조직은요 세 가지로 조직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는 총회가 있죠. 총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노동사무국.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요 매년 6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총회는 4인의 대표자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회. 이사회는 정부 대표 28명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각 14명. 그래서 총 56명으로 구성이 된 거죠. 이사회는 임기가 3년이죠. 3년. 세 번째 국제노동사무국이 나오죠. 국제노동사무국은 의제에 대한 서류 작성 그리고 서류 수집과 배포 그리고 각국의 산업노동 사정의 조사 그리고 참고 간행물의 발행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는 세 가지가 있다. 총회, 이사회, 국제노동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이 나오죠.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은요 조약과 공고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조약과 공고의 형태. 그리고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은요 조사와 정보 그리고 기술을 원조하게 되는 거죠. 기술 원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엔과 제휴해서 각국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리고 노동 문제의 재반사항 그리고 기능공의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의 발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개발 이러한 것을 각국에 지원하는 활동 이러한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제5장 나오죠. 제5장 68조.
제1적 국제노동운동 이론.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산업민주주의 이론이 나오죠. 산업민주주의 이론은요, 첫 번째 단체 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단체 교섭 실현. 이거는 외부 부처가 주창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쳐서 산업민주주의. 그다음 네 번째 줄 보세요.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을 삼는다. 그래서 산업민주화 연장, 경영자 독재를 극복.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경영민주화의 일면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69쪽 보세요. 69쪽 세 번째 줄 끝에 노동조합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죠. 노동조합원 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기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즉 외부 부처는 두 가지, 아까 두 가지 정리했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의 실현, 두 번째 경제적 최저 기준의 형상에 목표를 둔다. 그 다음에 이제 69쪽 두 번째 노동조합주의 실현이 나오죠. 노동조합주의라는 점진주의를 신봉하였다.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가지 정리했었죠. 세 가지. 동그라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상호보험은 끝에 줄 보시면 고용 조건을 유지하고 상향시킬 수가 있다. 고용 조건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단체 교섭은 시장에서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70쪽 3번 입법 조치의 방법. 이거는 단체 교섭과 상호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요컨대 나오죠. 요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은 궁극적으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 능률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산업민주주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 정치적 혁명 이론은 첫 번째 줄 마르크스의 견해가 되는 거죠. 마르크스의 견해. 그 다음에 71쪽 두 번째 문단 따라서 밑에 줄 보시면 노동자들 나오죠. 노동자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 능력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본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권력이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 5-2 위에 보세요. 네 줄. 조직적인 노동운동 나오죠.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나오죠. 아까 프롤레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가 됐었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는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계급투쟁의 중간 단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중요시하였다. 그 다음 페이지 72쪽 정치적 투쟁의 의미는요, 노동자 계급을 산업 현대화 파수꾼으로 추대하고 있다. 네 번째 줄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유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는 평등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 우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정치적 기관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특성 이론 나오죠. 환경 특성 이론은요, 코먼즈가 나오죠. 코먼즈.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즉 나오죠. 즉, 상업 자본주의. 두 번째, 사용자 자본주의. 그다음 세 번째, 은행가 자본주의. 그래서 73쪽 보시면 상업 자본주의 나오죠. 상업 자본주의는요, 첫 번째 줄에 산업 자본주의의 기간에 등장하였다. 그다음 네 번째 줄, 기업 경영은 더욱 비인간적이며 기계적이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를 억압하였다. 그다음 그 밑에 줄, 노동조합을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두 번째,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 사이에 자본가와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과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시기. 이때가 사용자 자본주의 단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은행가 자본주의가 나오죠. 은행가 자본주의 운동은요, 두 번째 줄, 은행과 투기자들이 세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생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생성되었다. 맨 밑에 줄, 각각의 노동운동은 각자의 환경의 특성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다음 네 줄 아래에 보세요. 네 줄 아래에 보시면 교섭계층 출현이 생겼죠. 교섭계층의 출현은 시장의 확대, 그리고 생산 방식의 변화, 새로운 교섭계층의 출현과 같은 연계관계가 있다. 아까 교섭계층의 출현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었고, 생산 방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교섭계층의 출현과 같은 연계관계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 기회추구 이론 나오죠. 기회추구 이론 보시면 8만 나오죠. 8만. 그다음 75쪽 보시면 세 집단이 나오죠. 두 번째 줄, 자본가 또는 기업가가 있죠. 두 번째, 육체 노동자. 세 번째, 지식인. 첫 번째, 자본가 나오죠.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 맨 끝에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기회의식의 감각이 강하면 자본주의 저항력이 강하다. 두 번째,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은 육체 노동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기회 희소 의식이다. 그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여기서 희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는 적고 경쟁자는 많다는 것이다. 그다음 76조, 유기적 노동의 철학 또는 유기적 조합주의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식인 계급이 나오죠. 지식인 계급은 노동자 계급에서 지적한 외부의 영향이란 지식인 계급이다. 두 번째 줄, 여기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나 정신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줄, 현대 사회에서는 반자본주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들은 개혁자로 보는 거죠. 개혁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노동자들에게 풍요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급이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표 5 다시 4 나오죠. 표 5 다시 4 보시면 3 세 집단의 방향 의식을 체크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8조, 산업화 집단 이론 나오죠. 산업화 집단 이론은 4명의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커라는 학자, 던 노비라는 학자, 하비슨이라는 학자,
마이어즈라는 학자, 이게 뇌미학자가 주장한 거죠.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엘리트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왕조 엘리트. 왕조 엘리트는 첫 번째 줄 보시면 토지 귀족 사회 내지 과거 군인 사회에 나오는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산층 엘리트가 나오죠. 중산층 엘리트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혁명적 지식 엘리트. 그다음에 혁명적 지식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과 같은 공산 국가에서 산업화 과정을 용도하였다. 산업화 과정을 용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9쪽 네 번째, 식민지 관리자. 식민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들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죠. 민중 시위.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모국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민족적 엘리트가 나오죠. 민족적 엘리트는요, 첫 번째 줄 인도를 비롯하여 신생 독립국가의 영도자에 의해서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80쪽. 80쪽 보시면 이제 기타 노동 이론이 나오죠. 기타 노동 이론은 81쪽.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집약화된 공통이해 또는 기능에 따라서 노동운동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기업 노조운동, 두 번째 이상 노조운동, 세 번째 혁명적 노조운동, 네 번째 약탈적 노조운동, 다섯 번째 유전적 노조운동,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 거죠. 첫 번째 기업 노조 운동. 기업 노조 운동은요, 기업별 노조 형태가 되는 거죠. 기업별 노조 형태. 그다음 두 번째 이상 노조 운동. 이상 노조 운동은 산업민주주의 이론을 기초로 한 거죠. 그다음에 82쪽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 나오죠. 혁명적 노조 운동은요, 정치적 혁명 이론을 기초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혁명적 노조 운동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죠. 그다음 네 번째 약탈적 노조운동. 약탈적 노조운동은 자본 전제적인 노사관계 운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위존적 노조운동. 위존적 노조운동은 노동조합이 자본가 그리고 기업 등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상태의 노조운동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